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대형 오피스 빌딩 로비나 아니면 호텔 문을 딱 열고 들어설 때 피부에 확 닿는 그 훈훈한 공기,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은 순간이죠. 그렇죠. 혹은 하루 피로를 싹 씻어내는 그 끝없이 쏟아지는 뜨거운 샤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공간이 주는 이런 쾌적함을 매일 아주 당연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평소엔 잘 인식을 못하죠. 네네. 그런데 여러분, 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지하 가장 깊은 곳, 그 기계실에서 도대체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쾌적한 공간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효율, 그리고 압력과 안전을 통제하는 기계들의 아주 거대한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 기계들의 생태계요? 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 건축 설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온열원 설비, 즉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이게 단순히 연료 태워서 물 데우는 그런 1차원적인 장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자료 보고 놀랬습니다. 제한된 건축 면적, 최적의 연력학적 효율, 그리고 폭발이라는 치명적 위험에 대한 통제, 시설 관리의 경제성까지 이 모든 엔지니어링의 타협점이 응축된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건축설비 전공 자료들은 바로 그 굳게 닫힌 기계실 문을 활짝 열고 현장의 설계자나 관리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기술적 고민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죠. 좋습니다. 평소 이런 인프라 쪽에 관심 있으셨던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건물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기계실 안에서 벌어지는 공간과 효율의 줄다리기, 이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약간 흥미로웠던 게 중소형 건물에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중심에 바로 주철제 보일러가 있더라고요. 아, 주철제 보일러. 이게 기존 건축물의 한계를 설비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거든요. 핵심 경쟁력이 바로 섹션 분할 반입 기능입니다. 섹션 분할 반입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미 완공된 건물 기계실은 보통 지하 깊숙이 있고 반입구 도어나 복도폭이 엄청 협소하잖아요. 노후 보일러 교체한다고 건물 내력벽을 허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네요. 네, 이럴 때 각 섹션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다 분해해서 좁은 통로를 통과한 다음에 기계실 안에서 다시 조립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물류나 유지 보수 관점에서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명시된 스펙을 보니까 그 이면의 한계점도 명확하더라고요. 증기용으로는 압력 1 이하, 온수용으로는 온도 120도 이하, 철저하게 저압용으로만 쓰인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무쇠, 그러니까 주철로 만들어져서 부식에는 강하고 수명은 길어요. 그런데 재질 특성상 인장 강도가 좀 약해서 고압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아, 튼튼하긴 한데 고압 증규를 쏘거나 대규모 건물에 쓰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타겟이 명확해지죠. 고압 스팀이 필요 없는 일반 난방이나 급탕용, 그것도 좁은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딱 좁혀지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간 활용도의 안에 극한으로 초점을 맞춘 게 또 이평 보일러더라고요. 네, 초기 소규모 난방 시장의 대표 주자죠. 수직으로 세워진 형태라서 바닥 면적, 그러니까 풋프린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도심 상가 같은 데서는 기계실 1평방미터가 다 돈이잖아요. 임대 수익이랑 직결되니까 효율이 좀 떨어져도 공간 적게 차지하는 게 결국 가성비가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설계자 입장에서는 효율, 수명, 공간, 이 변수들을 놓고 치열하게 최적화 방정식을 푸는 셈입니다. 와, 설계가 그냥 도면 그리는 게 아니군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성격이 완전히 다른 녀석이 하나 등장합니다. 관류형 보일러, 플래시 보일러라고 하던데 얘는 성격이 엄청 급하던데요? 플래시라는 이름답죠. 보유 수량이 극도로 적어서 펌으로 물을 밀어넣으면 관을 통과하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즉각적으로 증기로 변해버립니다. 기동 시간이 엄청 짧고 부하 변동에 바로바로 기민하게 대응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스탠바이 시간이 없다는 건 매력적인데 수명이 고작 5년에서 6년.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짧은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극한의 반응 속도를 얻기 위해 치른 연력학적 대가입니다. 아주 가는 수관 내부에서 물이 순식간에 증발하다 보니까 물속에 있던 미세한 불순물들이 관 내벽의 스케일로 엄청 빨리 고착되거든요. 아, 찌꺼기 같은 게 관에 들러붙는군요. 네. 관경이 좁으니까 조금만 스케일이 쌓여도 열 전달 효율이 급감하고 국부적으로 과열돼서 관이 터질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아주 엄밀한 수처리가 필수고 청소도 어려워서 감가상각 연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지 관리도 까다롭고 부품도 자주 갈아줘야 하는데 현대 건축물에서 이 관리용 보일러를 널리 쓰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자료에 언급된 대수 제어 시스템, 캐스케이드 제어 때문이에요. 캐스케이드 제어요? 네, 하나의 거대한 보일러를 애매하게 부분 부하로 운전하는 것보다 소형 관료용 보일러 여러 대를 병렬로 묶어놓고 딱 필요한 만큼만 100% 효율로 돌린다는 전략입니다. 아, 그러니까 1000마력짜리 하나를 30%로 빌빌거리며 돌리는 게 아니라 100마력짜리 10대 중에 3대만 풀가동시킨다는 뜻이죠. 완벽한 이해입니다. 보일러는 100% 전격 부하일 때 연료 소비가 가장 최적화되거든요. 기기 수명은 좀 짧을지 몰라도 건물 전체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 부분 부하 운전에서 절약되는 연료비가 훨씬 큽니다.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자전 장비 교체 비용을 완전히 상회해버리는 그야말로 시스템적인 최적화인 거죠. 하드웨어의 치명적인 약점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시스템 제어로 완벽하게 덮어버린 사례네요. 정말 스마트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소형 공간에 특화된 녀석들을 봤고요. 이제 대형 건물, 병원이나 대형 호텔 지하실을 지키는 헤비급 챔피언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형 설비들이죠. 네, 첫 번째가 노통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효율이 무려 85에서 90%고 수명도 10년, 15년. 중대형 건물의 표준처럼 쓰이더라고요. 노통 연관식이 중대형 건물에서 압도적인 이유가 바로 안정성과 열관성에 있습니다. 거대한 동체 안에 다량의 물을 품고 있거든요. 아, 구조를 보니까 원통형 동체 안에 커다란 연소실인 노통이 있고 거기서 나온 뜨거운 가스가 수많은 연관을 지나가면서 물을 데우는 직관적인 방식이던데요. 네. 그렇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건물에서 갑자기 난방 수요가 폭증해도 압력이나 온도가 쉽게 출렁이지 않는 겁니다. 열을 머금은 땐 같은 역할이죠. 양질의 증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듬직하네요. 근데 장점이 크면 단점도 있죠. 그 다량의 물을 품고 있다는 게 아침에 보일러 켤 때는 엄청난 짐이 되지 않나요? 그 많은 차가운 물을 다 끓여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예열 부하가 엄청나게 크죠. 초기 기동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주철제 보일러처럼 조각조각 분해할 수도 없는 거대한 일체형 쇳덩어리잖아요. 아,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겠네요. 네. 그래서 건축 설계 단계부터 기계실 동선이나 반입구를 이 보일러 규격에 맞춰야 합니다. 나중에 교체할 때를 대비해서 지하 주차장 램프나 거대한 드라이 에어리어를 미리 확보해둬야 하죠. 와, 설비가 건축 구조를 지배하는 순간이네요. 근데 이 거대한 노통연관식 보일러도 감당 못하는 괴물급 스케일이 또 있더라고요. 지옥난방 열병합 발전소나 산업시설에 들어가는 시간당 15톤 이상의 대용량. 네.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수관식은? 아까 본 노통연관식이랑 열전달 방식이 정반대잖아요. 얇은 관 안에 물이 흐르고 외부에서 불을 떼서 가열하던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불을 물속에 집어넣는 노통연관식이 열 손실이 적을 텐데 굳이 왜 반대로 하는 거죠? 그건 철저하가 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압력이요? 고온 고압 증기를 대량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는데 노통연관식처럼 커다란 드럼 하나가 그 압력을 다 견디려면 철판을 무한정 두껍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조공학적으로 한계에 부딪히죠. 아하. 물을 직경이 작은 수많은 수관으로 분산시켜요. 관 내경이 작아지면 얇은 두께로도 훨씬 높은 내압을 견딜 수 있거든요. 응력을 분산시키는 원리죠. 약간 얇은 나뭇가지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개 뭉쳐놓으면 강해진다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한 거네요. 거대한 폭탄 하나 대신에 작은 압력 용기 수천 개를 다발로 묶어서 위험을 분산시킨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고온 고압에는 최적이지만 대신 관 내부로 물이 흐른다는 건 아까 관료용 보일러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 스케일이 엄청 기겠네요. 청소도 안 될 텐데? 네, 거미줄처럼 복잡해서 물리적 청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관식은 연수 장치는 기본이고 물속 산소를 제거해서 부식을 막는 탈기기 같은 고도화된 수처리 설비가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도의 전문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 완전 하이엔드 시스템이죠. 보일러의 진화 과정을 쭉 보니까 단순히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 고압, 팽창이라는 치명적인 폭발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눈물겨운 사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는 보일러 폭발로 공장이 날아가는 사고가 흔했으니까요. 그래서 현대기술이 아주 기발한 우회로를 찾았더라고요. 바로 진공과 무압의 세계입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발상의 전환에 감탄했어요. 진공 온수식 보일러, 압력을 견디는 대신 압력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진공온수식 보일러는 동체 내부를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 상태, 약 마이너스 760 수은주 밀리미터로 유지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기본 원리를 쓴 거죠. 100도 이하에서 물이 끓는 거군요. 네, 내부에 밀봉된 열매수가 진공 덕분에 낮은 온도에서도 격렬하게 증발하고 그 증기가 위쪽 열교환기를 데운 뒤 다시 물로 떨어지는 밀폐 사이클입니다. 만약에 제어장치 고장나서 터지더라도 내부가 진공이니까 밖으로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안전성이네요. 네, 폭발 위험이 제로죠.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이 진공 보일러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기술적 우월함 때문만이 아니더라고요. 건물주의 주머니 사정이랑 직결되는 법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폭발 위험이 원천 차단되다 보니까 관련 법상 이 보일러는 면허 소지자 선임 의무나 정기 법정 검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와, 면제요? 대형 건물 운영할 때 24시간 교대로 보일러 기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매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인건비가 영구적으로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안전성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그게 거대한 경제적 이득이 되는 완벽한 비즈니스네요. 위에 팽창 탱크 달아서 무압 상태 유지하는 무압 관수식 보일러도 결국 같은 목적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현장의 최종 선택 기준은 결국 경제성과 운영 리스크 최소화니까요. 경제성하니까 현대 설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배기가스 숨은 열까지 싹싹 긁어 모으는 콘덴싱 보일러요. 일반 보일러는 배기가스 온도가 150도에서 200도에 육박합니다. 그 뜨거운 열을 그냥 대기로 버리는 거죠. 콘덴싱은 이 온도를 50에서 70도까지 억지로 떨어뜨려서 열을 회수합니다. 근데 진짜 마법은 상태 변화에 있습니다. 상태 변화라면 그 화석연료 탈 때 나오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과정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증기가 응축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그게 바로 잡열입니다. 이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나오는 잡열을 재흡수해서 열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버려지는 열까지 재활용하다니 진짜 친환경적이네요. 하지만 엔지니어링에 공짜는 없습니다.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질소산화물 같은 거랑 결합해서 아주 강한 산성 응축수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산성이면 쇠를 다 녹이겠는데요? 네,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는 무조건 최고급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특수 합금을 써야만 합니다. 효율이 좋아서 아끼는 연료비랑 고가 재질 때문에 비싸진 초기 투자비를 정밀하게 따져서 생애주기 비용, 즉 LCC를 평가해야 하는 거죠. 결국 모든 기술 진보 뒤에는 재료공학적 뒷받침과 철저한 손익계산이 있네요. 자, 보일러 메인 스테이지는 다 봤고 이제 뒤에서 묵묵히 시스템을 지탱하는 숨은 조력자 그리고 설계자들의 스펙 계산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리 좋은 보일러도 물 끊기면 끝장이잖아요. 물 끊기면 그냥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펌프 설계는 보일러 생존의 마지노선이죠. 아주 소형을 빼고는 무조건 최대 증발량 이산을 공급할 수 있는 펌프를 2개 이상 병렬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 메인 하나, 예비용 하나 무조건 두는군요. 네, 메인 펌프가 고장나면 대기하던 펌프가 즉각 투입되어야 파열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펙 정할 때도 딱 맞는 용량을 쓰는 게 아닙니다. 급수량은 20%, 물 밀어넣는 양정은 10에서 20% 정도 여유를 두고 설계하죠. 기계적인 마모나 나중에 배관에 스케일 낄 것까지 다 예측해서 보수적으로 잡는군요. 이 20%의 여유가 건물 안 모든 사람의 생명줄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엔지니어링의 정수죠. 그럼 마지막으로 설계자들이 건물 보일러 용량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보일러 능력을 표시할 때 자동차처럼 보일러 마력이라는 단위를 쓰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1마력이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증기로 바꾸는 능력, 열량으로는 8,435kcal.
네, 그런 표준 지표들을 바탕으로 건물 전체 열부하를 단계별로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가장 첫 단계가 정미 출력이에요. 정미 출력. 순수하게 실내 난방이나 급탕에 딱 필요한 알짜 열량이죠. 그런데 지하실에서 데운 물이 수십 층 위 사무실까지 배관 타고 올라가는 동안 무조건 열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식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정미 출력에다가 이 배관 부하를 더해서 상용 출력을 결정합니다. 보통 10에서 20% 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주말 내내 비어 있어서 차갑게 얼어붙은 오피스 빌딩을 월요일 아침에 돌릴 때 그 차가운 배관 쇳덩어리들 먼저 달구는 에너지, 즉 예열 부하도 필요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상용 출력에 예열 부하까지 모두 더한 최종값. 그게 바로 보일러가 감당해야 할 최대 연속 운전 능력인 정격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 정미, 상용, 정격 다 연결이 되네요. 만약 설계자가 예열 부하를 너무 적게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겨울 아침에 보일러가 100% 풀가동을 해도 실내 온도가 안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지죠. 클레임 엄청 들어올 겁니다. 반대로 여유를 너무 많이 주면 장비값이 비싸지고 효율이 떨어지고요. 방 하나 따뜻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치밀한 덧셈에 과학이 숨어 있었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좁은 문 뚫고 들어가는 주철제부터 대수제어 관료용 대형 건물의 심장 노통 연관식, 압력을 분산시킨 수관식, 그리고 진공이라는 아이디어로 면허 문제 해결한 보일러랑 잡열까지 긁어모으는 콘덴싱 기술까지 싹 다 파헤쳐봤습니다. 급수 시스템이랑 용량 계산법까지요.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죠. 우리가 누리는 겨울철 훈훈한 공기, 이거 절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간, 폭발 위험, 인건비 규제, 효율까지 이 수많은 변수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치열하게 타협점을 찾아낸 고도의 시스템적 설계가 빚어낸 결과물이죠. 여러분도 앞으로 지하실 환기구 지나치실 때 그 정교한 시스템의 존재감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인류가 열 에너지를 안전하게 제어해온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본 보일러들은 본질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워서 열을 내는 연속 이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건축 트렌드가 탄소 중립,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전동화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 넷제로 시대. 네, 화석연료가 전면 금지되는 미래의 도심 건물에서 그럼 이 거대한 연소 보일러들이 차지하던 그 엄청난 지하실 공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단순히 전기 히트펌프로 바뀌는 걸 넘어서 어쩌면 그 거대한 기계실과 배관 네트워크 자체가 도시 전체의 심야 잉여 전력을 열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거대한 열에너지 저장소, 즉 도시 규모의 거대 배터리로 개조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와, 기계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화석연료 연소실에서 스마트 그리드와 연동된 거대한 열 배터리로 진화한다. 건축과 에너지의 경계를 허무는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상상해 볼 만한 주제죠. 네, 연소의 시대가 저물고 전동화 시대가 도래할 때 오늘 감탄했던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변이해 나갈지 여러분도 각자의 현장에서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깊이 있는 분석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 다음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소스들 듬뿍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